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다뤄볼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월요일인 만큼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작년부터 참 입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했었던 CES 2025 뚜껑을 열게 됩니다. 세계 최대 IT 쇼이죠. 현지 시각으로 7일에 열리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하루 정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에도 뭐 AI나 로봇, 모빌리티, XR, 뭐 반도체 다양한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여기서 이제 거론되는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기대감 속에서 많이 끌고 갔었고 이제 행사가 딱 열리고 시작하게 된다면 세론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또 우리는 그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에 그 부문이 신설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2025년 CES의 주인공은 양자 컴퓨팅 쪽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양자 암호, 보안이나 통신주까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CES 개막을 앞두고 나서 지금 여전히 이슈가 소진되지 않고 계속해서 시세가 나고 있는 가운데 하창원 본부장님, 개막이 된다면 이게 세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뭐 눌렸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세론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장에서 정말 엄청 올랐거든요. 뭐 리게티 컴퓨팅이나 퀀텀 컴퓨팅, 뭐 CLSQ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거의 한두 달, 좀 넓게 봐서 3달 정도 보시면 뭐 3,000%, 6,000%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기대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충분히 더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서 끌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CES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이 나온다면 스토리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눌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기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구글의 윌로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양자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CES에서 첫 번째로 이제 부문이 열렸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 기술 자체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당 기술이 잘 진행이 됐을 때 뭐 AI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한 쪽에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뭐 화두가 이 양자암호에 대한 부분이 더 확장이 되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암호력이 풀린다라는 스토리로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슈는 물론 이미 이제 양자 암호를 풀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게 개발될 시점에는 양자는 이미 다 방어선을 구축을 했을 거다라는 게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코인 쪽도 충분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자 컴퓨팅 쪽이 급등이 나오면 코인주들이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화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각 모든 산업이 전부 다 이제 계속 롱 포지션을 가져가기는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좀 핵심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기술이 있는 쪽, 물론 사실 양자는 공부를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왜 별로 안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 중국에서 미국이 지금 5년 동안 투자한 금액의 5배, 같은 기간 동안에 5배나 투자를 한다라고 또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 양자에 대한 투자를 멈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신기술을 통해서 중국은 자꾸 이제 기축통화국을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단기적인 차익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달리는 구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뭐 CES 하나 나왔다고 해서 끝날 이슈가 아니라 뭐 미중 간의 경쟁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꾸준히 봐야 하는 하나의 섹터로 좀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 나오더라도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해보자. 계속해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양자 컴퓨팅이 잘 가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신 장비 쪽, 그리고 보안이나 이런 쪽도 같이 부각을 받는데, 통신주 안에서도 최근에
나날이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솔리드가 될 텐데요. 대단하죠, 시세를 봤을 때. 오늘도 장중에 8%대 강세 보이다가 현재는 한 2%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더 갈 것인가 그것도 궁금한데 박근영 부장님, 일단은 52주 최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잠시 숨고르기를 할까요? 아니면 더 올라서 계속 뭐 역사적인 고점을 써낼까요? 뭐 단기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도 음봉의 윗꼬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모양새는 뻗어 나간다기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만약에 한다고 보더라도 여기서는 좀 쉬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쉬어가야 된다. 5일선 예. 플레이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5일선이 깨지는 여부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뭐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이 그래도 작년까지 좀 좋지 못했죠.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좋지 못한 그림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뭐 5G 어드밴스드 관련 쪽도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임을 하게 됐을 때 새로운 통신 장비 쪽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새로운 어떤 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이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종목들 가운데 좀 살펴보시면 통신 장비주들 바닥에서 꽤 올라오는 모습이 꽤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솔리드가 가장 뭐 모습이 괜찮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주가들이 좀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들로 조금 팔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음봉에다가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통신 장비들은 워낙 오래 쉬었고요. 뭐 솔리드를 포함한 일부 종목들은 또 실적이 적자가 아니라 굉장히 좋았던 실적을 나타낸 종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도 조금은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이 아직은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어서 뭐 과거에부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RFHIC라든지 그다음에 솔리드라든지 뭐 다산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이 간간히 분기 실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올해 연간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에 또 윗꼬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5G 관련주들도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우리 종목들 체크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CES에서 또 하나의 화두가 되는 게 바로 로봇이 될 텐데요. 새해 들어서 로봇 섹터가 상당히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었죠. 처음에는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에서 자회사로 편입했다 하니까 그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또 로봇 섹터 다 같이 움직였다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 오늘은 사실 전반적으로 그 CES의 주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살짝은 아쉽긴 하거든요. 섹터 자체로 봤을 때 확실히 CES 모멘텀보다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간의 그 끈끈한 협력 이걸로 우리가 좀 보고 그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그 이슈는 이미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미 지났어요?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저는 일단 로봇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꼭 국내에서만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좀 유일한 단점, 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실적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 거기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예. 그리고 기술력이 뭐 일본이나 기타 뭐 좀 주요국들에 대비했을 때 아직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 요인으로 아직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주도주 플레이가 나올 때는 그에 맞게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뭐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있잖아요. 예. 네, 이제 뭐 그런 것들 옵티머스까지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거 같이 엮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테슬라에서의 이런 뭐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제 로보타가 진행이 되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까 화면에서 나왔죠. 이제 왜 휴머노이드. 하필이면은 예. 로봇 쪽으로, 특히나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걸 진행을 할까? 결국엔 AI에서 끝판왕으로 가는 것은 로봇이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시장의 캐파가 굉장히 커질 거고, 사실 로봇이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의 로봇을 들고 다니기 시작을 한다면 기기값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값이 계속적으로 들겠죠. 그리고 약간 휴대폰처럼 구독 경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통신도 계속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쪽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보너스 줄 필요 없죠. 휴가 줄 필요 없죠. 네. 네, 이제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로봇이 로봇을 지휘하는, 우리가 과거 이제 영화에서 봤었던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예. 아니면 AI라는 그런 영화 안에서 봤었던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노동에 대한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뭐 휴머노이드 쪽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 삼성전자가 콜옵션 기간이 꽤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했다라는 것은 힘을 실겠다라는 거죠. 왜 힘을 실을까요? 이게 이제 돈이 되고 앞으로 네. 미래 먹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뭐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각 기업별로 이렇게 쫙 나눠져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업들을 일단 대표적으로 세팅을 좀 해놓으시는 거는 나쁘지 네.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만 너무 다 넣어놓으면은 실적이라는 이런 부담에서 이벤트가 생길 수 있으니 해외 기업 한두 개 정도 좀 엮어서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봇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삼성과 레인보우 이슈는 사실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동력이 나와야 일단 섹터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짚어봐야 돼서 일단은 대기업 묻어있는 그런 좀 대표주들 위주로 대응을 하고 관련해서 해외 기업들 몇 개는 함께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로봇주에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ES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양자, 암호화, 통신, 로봇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오늘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한데 거기에도 CES 영향이 큽니다. 특히나 반도체 AI 관련주들은 보면 CES 2025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800억 달러 투자한다 이러한 뉴스도 전해졌거든요. 호재가 너무 많은 HBM 섹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업계 최초로 HBM3 16단 제품 샘플 공개한다고 하죠.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젠슨항 CEO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동안 또 좀 소외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잘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HBM 섹터가 너무 중심이 돼서 잘 가고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오늘의 강세를 이끄는 주요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요, 여러 가지로. 뭐 CES 2025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거 맞고요. 젠슨항 CEO가 8년 만에 CES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게 B2C로 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B2B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일반 개인들에게 갈 수 있는 B2C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뭔가 나오기보다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관련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관련된 공개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SK 하이닉스의 이번에 HBM3 16단 샘플 제품 관련된 공개도 있기 때문에 HBM 차세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역시 오늘 삼성전자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8%대로 훨씬 높습니다. 이게 이제 HBM3 관련된 새로운 제품 그리고 25년 완판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 HBM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워낙 좋은 상태이고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인데 반도체 소부장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HBM 관련된 일부 후공정 장비주 가운데 뭐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뭐 데콩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리노공업이나 ISC 같은 뭐 HBM 관련된 일부 관련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도 최근에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역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국내 소부장 전반적으로도 센티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적 단으로 본다면 전자가 8일 날인가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4분기 실적이 어닝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목표 주가 하향도 되고 있습니다만 PBR 0.9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질 자리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결국은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도 보인다는 점이고요. 결국은 투심 회복이라든지 저가 매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불안정한 레거시 쪽보다는 지금은 AI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소부장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이제 좀 추세적으로 좀 슬로우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구축 공급망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AI GPU라든지 HBM 또는 차세대 기술 변화인 3D 패키징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본딩 그다음에 ASIC 반도체, 이런 맞춤형 커스텀 반도체 이쪽과 관련된 업체로
소부장 관련된 주식 투자를 좀 선별하는 전략이 맞지 않은가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이오테크닉스, ISC, 리노고, 파크 시스템즈,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AI 중심에 관련된 종목들, HBM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은 선별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CES 2025에 대한 모멘텀도 크고 또 여러 가지 호재들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관련한 종목들 AI 반도체 쪽은 여전히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고 종목도 몇 가지 또 추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HBM은 여전히 좋은 거 알겠고 에이직 반도체 쪽도 오늘 괜찮아요. 오늘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브로드컴을 보면서 에이직 반도체 쪽을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해봤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이쪽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보면서 이 HBM과 또 보폭을 맞추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원래는 뭐 에이직 쪽을 주도한다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HBM도 에이직도 다 엔비디아 쪽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엔비디아 하나 보면서 에이직도 같이 보면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 에이직 쪽으로는 일단 브로드컴이 저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포트를 믹스해 놓으시는 것도 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전망이 좋은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 질문을 이 시간에 여러 번 봤는데 예.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네. 좀 함께 가는 방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 뭐 이게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서 점유율 싸움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쟁자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AI 산업이 성장을 결국에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커스터마이징도 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공급에 대한 흐름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저가의 동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그런 느낌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에이직이랑 좀 그 HBM 따로 떼서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한쪽 그렇죠. 빠지면 한쪽 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쟁자다 이렇게 따로 떼기보다는 함께 좀 보자, 또 포트에도 믹스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MLCC 쪽이 오랜만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수요가 늘어난다면 뭐 이쪽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앞서 오프닝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삼화전기, 코스모화학뿐만 아니라 대표주죠. 삼성전기까지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13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MLCC도 이제 다시 또 봐도 괜찮은 시점인 건지, 박근영 부장님, MLCC 안에서도 대표주로 볼 수 있는 삼성전기, 나름 의미 있는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매력도는 충분히 있었다 보이고요. 예. 오늘 그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중국 쪽과 관련된 휴대폰 이슈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가전 관련해서 이제 이고안신이라 해가지고 그 워낙 이제 지금 중국 내수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휴대폰을 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던 중국 시장의 휴대폰 시장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심텍이나 대덕전자 등등도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LG이노텍도 오늘 6%대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오늘 새롭게 일단 IT 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MLC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들은 아마 전체적인 중국 쪽에 관련된 수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수요 관련된 수요 장려책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타이밍을 받고 좀 힘을 받고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좀 침체됐던 상황이라 이런 보조금들이 주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주어지고 수요가 좀 생긴다고 한다면 관련 섹터들에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내수 살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리포트 통해서 나오던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중국과의 연관성 있는 쪽도 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기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까지 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CES 2025 또 개막하고 나서는 이 관련된 섹터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저희 시간에 꾸준히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화장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작년에 K뷰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상반기에 보여줬었잖아요. 그 중심에 수출이 있었는데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을 딱 보니까 1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화장품에 있어서 내렸던
내러티브를 정말 이제 좋게 만들어줬던 게 수출인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인수 소식에 일단 오늘은 상한가를 장중에 또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화장품 섹터가 너무 강한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환율에 대한 수혜도 같이 좀 더해진다라고 하니까 이거 다시 한번 K뷰티의 시간이 도래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창원 본부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K뷰티에 다시 이러한 내러티브가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봐도 괜찮을지요? 너무 많이 빠졌어가지고요. 네, 요거는 이제 기간에 대한 설정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기간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조금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싸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왜 프랑스를 제치고 일본을 제쳤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런 아티스트와 콘텐츠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미용, 의료, 시술과 패키징으로 한 번에 묶어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수출 지역이 계속적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 쪽에서 이 HS 코드에서 이 기초 화장품과 또 이제 색조 쪽에 대한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기초에 대한 볼륨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색조는 높아지고 있거든요. 11월에서 12월 달만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우리가 의사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나 용기 업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2나 펌텍 코리아 정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둘 다 이제 뭐 최근에 수급 기조도 괜찮고 또 이제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 특히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캐파 확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서 뭐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좀 재밌었던 게 목표 주가 상향, 유지, 하향 동시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잡는지에 따라서 사실 주가도 달라질 수 있고 목표 주가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중국발 비중이 줄어든다에 많이 포커스가 돼서 사실상 좀 주가의 턴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기간에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오랜 기간 깔려있는 종목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인트만 잘 잡으면 화장품도 꽤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K뷰티에서 우리가 또 좋은 수익도 거둘 수가 있겠네요. 근데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유통이나 용기 쪽 얘기해 주셨어요. 실리콘2, 펌텍 코리아 같은 종목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뭐 많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화장품 섹터가 돌아선다라는 거 봤을 때는 그 대장인 아모레퍼시픽의 오늘 주가 상승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거든요. 중국은 1분기부터 체질 개선된다고 하고 유럽이나 뭐 미국, 일본 등 시장이 확장된다라고 리포트에서 말을 하고 있던데 워낙에 바닥권에서 기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추세가 바뀐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박근영 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의 본질은 이제 턴어라운드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럼 중국 시장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50에서 6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25%대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북미 시장이나 다른 해외 시장으로 확장시키면서 메이크업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4분기 지나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도 온라인 매장화 시키면서 이니스프리나 뭐 에뛰드 이런 관련된 쪽을 조금 온라인 커머스 쪽으로 조금 더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북미에서 최근에 참 재밌는 것이 라네즈라는 제품이라든지 이니스프리 같은 쪽이 북미 쪽에서 성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포라를 기반으로 해서 전년 대비 라네즈나 이니스프리지가 한 100% 이상 지금 최근에 북미 쪽에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결국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고,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가이던스로 한 30% 정도대 이익률을 충분히 구가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부분들은 4분기 이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중국 시장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북미 시장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400원대 중후반 정도의 이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 아모레퍼시픽 등을 포함한 수출주가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또 구가할 수 있다는 점까지 긍정적인 전망이 유효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은 생각보다 좀 다르게 다른 종목들보다도 아웃퍼폼을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이야기까지 해봤으니까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에서 8%대 강세, 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그 인도량에 대해서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내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전기차 판매량 괜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보고 마냥 좋아해도 괜찮은 건지 그 안에 뜯어봤을 때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비아디가 또 턱밑까지 추격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거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좀 불안불안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차원 본부장님,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일시적인 캐즘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으로 봐야 되나요? 저는 근데 인도량 자체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인도량만 가지고 뭔가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테슬라가 FSD가 지금 13버전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엄청 훈풍이 불고 있는데, 저는 이 자율주행이 많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는 2차 전지에게는 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로보택시화가 되면은 전체적인 물량 수요 자체가 줄겠죠. 네. 이제 자동차가 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공유의 개념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화를 좀 하는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처럼 가지고 있지만 안 쓸 때는 이제 임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발전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FSD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차종들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 너도 나도 이제 전기차를 그냥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공유의 개념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세지고 FSD가 좋아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왜 도대체 모델에 대한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면서 이 FSD를 하려고 하는지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약간 그 프린트와 잉크를 생각을 했거든요. 프린터 네. 싸게 팔고 잉크로 돈 벌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네. 차를 싸게 팔고 그다음에 FSD로 돈을 벌려고 그 한다라고. 기술로 돈을 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2차 전지에겐 과연 좋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3대 업체들 같은 경우도 테슬라 향만 굉장히 높은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테슬라의 약진이 압도적인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턴어라운드를 만든다? 그걸로까지 이어지기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SS로 만약에 방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중국이 CATL 쪽이 또 미국 쪽과의 계약을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체결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S 쪽에서도 과연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좀 일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면 저는 한 번에 좀 강한 랠리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ESS까지 만약에 경쟁 우위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쉽지 않은,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과 일부분의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그런 상승을 보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테슬라를 볼 때 2차 전지, 전기차 이렇게 보기보다는 워낙에 그 FSD 자율주행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또 ESS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때 추세 상승까지 보려면 약간 시간도 걸리고 조금은 그 부분은 어렵다. 기술적 반등 정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양극재를 비롯해서 소재 쪽이 강합니다. LNF도 보니까 5%가 넘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요. 셀사는 LG 엔솔 제외하면 좀 그닥 그런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분간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를 볼 때도 이 소재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박근영 부장님, 셀사가 횡보를 좀 하고 소재가 좀 간다. 소재 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예요? 셀사를 봐야 되나요? 차라리 소재주보다는 셀사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예. 들고요. 지금 소재주 같은 경우는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에 중국이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 규제를 강화한다.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지난주에 주가들이 그 관련해서 좀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만, 사실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에도 안티몬이라든지 초경질 소재, 흑연 등의 다양한 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수출 규제 수준에 따라 중국의 기술이나 특히 LFP 관련된 기술 활용을 하려는 비중국 기업들에게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고, 일부 단기적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좀 단기로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다 공급업체들이 여전히 중국산 리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뉴스로 한국 업체들의 반사 이익은 즉각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또 노리긴 좀 어렵다는 거고요.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지금 국내 셀사의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 업체에게 뒤지면서 오히려 MS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가장 활발했고 유럽과 북미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 로컬 업체들이 약진이 더더욱이나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환경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중국 기술과 리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에는 중국 외 시장에서 LFP 기반 모델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공유경제, 로보택시 이렇게 가고 된다면 결국은 이제 싸게 파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로보택시나 다른 것들도 뭐 1억짜리 팔아가지고 택시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대부분 다 뭐 굉장히 싼 저가 모델을 굉장히 많이 뿌리면서 굉장히 그 모델 자체로는 굉장히 가격을 싸게 빨리 공유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구독 경제로 가면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만만하지 않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신저가 형식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절대 밸류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싸다 느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밴드 하단까지 빠져 있다는 밸류션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데 과거처럼 뭐 2배 올라간다, V자 반등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를 보되 다만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서 저점 매력은 갖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확실히 그 추세 전환은 어렵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특히나 셀사. 좋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슈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려가 큰 상황, 국내에서도 독감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진단키트 쪽이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가 잘 나고 있던데 확실히 이거 테마성인 것 같아서요. 하창원 본부장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단키트주 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초반 부분이죠. 뭐 저도 지금 길게거리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9년 만에 최대다. 뭐 이제 뭐 엄청나게 이 감염자 수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수치가 지금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1주 지나고 2주 지나서 이게 막 약간 좀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이제 이전처럼 또 차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은 이렇게 뭔가 WHO에서 뭐 강력한 얘기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급등락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뉴스들 좀 보면서 대응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차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변동성이나 리스크 관리는 잘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